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논산시 동물보호센터가 최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안락사 비율을 대폭 낮추고 다른 동물보호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고 있다는데요. 어떤 해법을 찾은 걸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심인섭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코너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언론 앞에서 목소리를 낸 건 참사 이후 처음인데요. 회견에 참석한 유족들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희생자 이남훈 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 증명서를 꺼내 보이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사망 원인도 사망 일시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식을 떠나보낼 수 있겠느냐면서 눈물만 흘리는 무능한 엄마가 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슬픔을 억누르던 유족들, 희생자 송은지 씨의 아버지가 김의곤 씨가 쓴 추모시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를 낭독할 때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길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러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의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추모시는 반성 없는 어른들을 질타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선 여기서 더 나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유족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치권이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리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참사 발생 24일 만이었는데요. 유족들은 진정한 사과와 책임 규명을 요구하면서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또 유가족과 협의한 온전한 추모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공통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나라고 물으면서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이후 희생자를 위한 추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진정한 사과 그리고 성역 없고 엄격
법적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 규명, 또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 조치, 또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네요. 네, 유족 대리인인 민변 윤봉남 변호사는 명단 공개에 대한 유족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가족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추모를 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 보니 언론이나 종교 행사에서 사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온전한 추모와 기억을 위해 동의하는 분들에 한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유족들을 공무원 1대1 매칭하고 그래서 유족을 위로하기도 하고 관리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그런데 일부 유족들은 정부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 말씀하신 공무원 1대1 연결 같은 경우에도 예. 유족들 사이에서 좀 체감 내지는 경험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예. 서채원 변호사는 어떤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그 이후까지 아무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면서 담당 공무원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셨고 필요한 지원에 대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호소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만 이 현장에서도 한 유족은 장례 이후 트라우마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차이가 했습니다. 크군요. 유족별로. 네. 네. 또 한 유가족은 유족들의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진행 상황과 피해자의 기본 권리 안내 등 기본적 조치조차 없었다면서 이건 차단한 것과 다름없는 정부의 대처는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유족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그 유족들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아픔과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죄송한 마음은 몇 번을 반복한들 위로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이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진상규명 뒤 진행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염두에 좀 두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책임자와 책임 범위, 법적 가해자가 명확하게 되면 유가족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 지금 왜 내 아들, 딸이 사망하게 되는가 그걸 좀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배상 문제를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지금 유족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혹시 그 얘기는 안 나왔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아는데요. 이 장관 오늘 참사하는 무관한 일정을 소화했다고요? 네, 이상민 장관이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전남 안도 지역을 내일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일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과 무관한 이 장관의 첫 일정입니다. 오늘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3일 전남 안도 금이릅 척지 저수지와 마을 해관을 찾아서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의 핵심으로 경질 혹은 자진 사퇴 요구를 받는 가운데서도 당장은 사퇴 수습에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일 예정된 이 일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태원 참사 수습과 다소 무관한 일정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경질론에 대해서 좀 우회적으로 거부의 뜻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은 경질할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 걸로 볼 때 갑자기 느닷없이 사퇴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특위가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네요. 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서울경찰청을 방문해서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관련 의혹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현장 회의를 열고 기동대 병력 지원 거부 의혹, 또 용산경찰서 정보문건 삭제 지시, 112 종합상황실 부실 대응 등 참사 이후 서울경찰청과 관련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책임에 통감한다면서 한 줌 의혹도 없도록 진실하게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위의 이만희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사전에 서울경찰청에 경찰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면서 현재 서울경찰청
경찰청과 이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결국 경찰 특수본 수사를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원장은 또 당시 상황실 총책임자인 이 류미진 총경이 아침 8시 이후 상황실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상황관리관 근무자가 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류 총경의 주장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관례가 아니라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나저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어떻게 지금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다른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인데요. 네. 다만 조금씩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을 꺼낸 데 대해서 네. 민주당이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확정하고 명단을 제출을 하면 그거를 전제로 이 국정조사 실시 시기는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룰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이 국민의힘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다소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 관련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서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그것을 확실히 밝히면 우리 의원들에게 그 뜻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의원총회 연다고요? 거기에서 좀 논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전해드린 그 상황이 오늘 오전 상황이었고 예. 이후에 민주당이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그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할 경우에 이제 그 시기는 예산안 처리 이후로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총에서 그 의견을 모았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는데 네. 이제 그러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민주당이 진전대 나는 내놨다고 본다면서 이 민주당이 제안한 최종안에 대해서 의견이 정리되면 내일 그러니까 23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취합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오전에 있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 국정조사 관련 여야 협의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내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게 모레죠.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관련된 특위 구성이나 이런 문제들을 지금 표결 처리하려고 민주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내일 오전까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만약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못할 경우에 그러면 현재 이제 그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정의당 그다음 기본소득당 지금 요렇게 대출돼 있는 요 명단만 가지고도 일단 24일 본회의에서는 의결을 하겠다. 이른바 개문 발차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압박을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 국정조사 안 된다 이런 강경론도 있다는 점이 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오늘 여야 간에 좀 입장이 좁혀지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데 대해서도 당론에 배치된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성급한 것 같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안에 대해서 마뜩지 않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민주당은 일단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놓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활동이나 특위 구성 문제는 특위 구성까지만 된다고 하면 명단만 받는다고 하면 국정조사는 예산 심사 끝나서 내년 예산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수준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런 방안이 좀 당내에서 설득이 돼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할 수 있다면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예. 사실 여야 모두 지금 사실 내부에서 좀 상당히 강경론으로 흐를 수 있는 분위기가 그런 강경론을 자극할 만한 지금 정치적인 소재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좀 어떤 결론이 나기까지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언론이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겁니까? 네, 이게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물밑 검토한다. 이제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본 수사에서 국가 과실이 인정되면 특별법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둔 게 아니냐.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을 두고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유가족들의 개별 소송을 피해서 그 개별 소송을 통해서 이제 피해 일괄적인 배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일단 수사 결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사과를 하든 아니면은 지금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묻든 배상을 하든 이건 결정하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덧붙이면 국민의힘은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할지 판단하겠다. 그것까지 얹고 있습니다. 다 그러면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이태원 참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사는 지금 계속 지금 그 뭐 서울경찰청, 뭐 용산경찰서 등등 이제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지금 경찰 조사가 쭉 이제 이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구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소환을 했고 이 최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참사 당일에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구조지휘에 좀 소홀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또 그 어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던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오는 26일 다시 불러서 2차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 1차 조사에서 그 최성범 소장이 혐의를 적극 부인했기 때문에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혐의 파악에 주력한다 이런 방침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최 소장과 함께 소환돼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이번 주에 다시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현재 조율 중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또 이와 별개로 소방노조 고진영 위원장이 내일 오전 10시 이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고발인 자격으로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 수사청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노조 말씀하셨지만 소방노조가 경찰 특수본에 서명지를 전달했네요. 네, 소방노조는 앞서 지난 14일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한 바가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소방노조는 지금 그 서명운동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 소방관들에게 말하자면 좀 책임을 너무 전가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취지의 서명운동입니다. 지난 네. 15일부터 21일까지 지금 경찰 특수본에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현장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담은 서명지를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배부를 해서 서명지 10만 부를 오늘 회수해서 특수본에 전달을 했고요. 서명운동 자체는 10만 부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는 30일까지 연장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고신영 소방노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특수본 앞에서 성명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동남아 순방 등에서 거둔 셀주 외교 성과를 자평하면서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 사실상 예상한 뒷받침을 국회가 당부를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하고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과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인 상황이잖아요. 전국 자체가 워낙 대치 국면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참고로 오늘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형사 고발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어요? 네.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한 문제로 형사 고발을 한다. 이전에 보기 힘든 모습이었는데 근데 민주당은 지금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해야 한다 이런 입장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등등 이제 민주당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제 이른바 민생 예산을 다시 복구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와 관련해서 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 6천억 원 삭감했다면서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출금리가 급등해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예결특위 차원의 논의도 남았다면서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오늘 당정협의회 열고 안전운임제 일무를 3년 연장하기로 했네요.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은 기존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갖고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 관계자 간 의견 등을 고려해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다만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화물연대 혹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화물연대는 오늘 그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하고요. 예.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그리고 안전운임 차종과 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계약안 폐기 등을 총파업 요구안으로 내걸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한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에 제한된다면서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파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이제 화물연대들을 노동자 또는 이제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란 말 사업자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파업이란 말 대신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집단 운송 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집단 운송 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체 수송 차량 투입, 화물 적재 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화 등 모든 가용 정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6월 운송 거부 사태를 국회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운송 거부를 예고했다면서 초반부터 강력히 대응하고 심각해질 경우 운송 개시 명령까지 발동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도 그렇고 철도 노조도 지금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서 지금 노동계하고 정부가 정면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좀 여러 가지 걱정의 목소리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파업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추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까지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네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이 정진상 실장이 근무했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검찰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서 전날 이제 남욱 변호사가 민주당 이 대표와 그 측근을 겨냥해 제기한 새로운 의혹과 관련해서 법정 증언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또 유동규, 남욱 등 이제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내놓은 또 언론을 통해서 밝힌 새로운 진술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 즉 수사 과정을 밟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특히 검찰에서는 오늘 그 측근 그러니까 그 정진상 실장 등의 권한 행사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다른 수사 대상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일단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안락사만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모습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지자체 직영 보호소가 늘어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가운데 논산에서 운영 중인 보호소는 1년 만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심인섭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장 연결해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실태와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센터장님은 동물보호소 센터장이시면서 또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로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아서 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을 언제부터 맡으셨습니까? 올해 2월 14일입니다. 혹시 이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 임명을 하는 겁니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을 때 센터장님께서 공모에 그러니까 지원을 하셨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센터장으로 선임이 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논산시에서 운영 중인 보호소가 뭐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딱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심각하던가요? 제가 임용되었을 때는 이미 이제 지금 보호소 건물이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예. 네, 그 전에 그 전날에 기사가 난 내용이 이제 논산에서 위탁 보호소로 운영 중이었는데 그 위탁 보호소에서 보호받던 동물들이 상당히 열악하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논산시에서 운영하던 보호소였습니까? 아닙니다. 논산에서는 그동안 이 동물 보호소를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직영으로 전환한 게 올해 2월 14일부터입니다. 지금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네네.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운영 주체는 지자체인데요. 이거를 직영으로 하느냐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주느냐 이 두 가지로 차이가 납니다. 외부 위탁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사실은 관리 감독의 의무는 있죠. 지자체가 주체가 네. 되다 보니까. 하지만 위탁이라는 개념은 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동물 보호 업무를 비즈니스 개념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네. 예를 들어 보호동물 한 마리당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네. 이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사료비,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기타 임대료 등등 하고도 수익이 남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동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그밖에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위탁받은 보호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늘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넉넉한데 이익을 많이 이익 때문에 동물들한테 돌아가는 그게 적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그 위탁 개념으로 가버리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도 기초 지자체들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좀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 관리의 어려움이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위탁보다는 차라리 직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런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막상 그러니까 받았다가 지금 이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보호소 운영을 이제 센터장으로서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게 제일 문제가 정말 끊임없이 입소되는 동물들입니다. 진짜 끊임없이 입소가 됩니다. 한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약 한 9개월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예. 저희가 아마 입소된 동물들이 약 377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77두요? 예. 지금 센터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로서의 적정 수용한 개체수는 한 80두에서 90두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용된 지금 보호 중인 동물들이 약 한 117두 있으니까 이미 수용 한계는 좀 초과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4배나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를 더 많이 지금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빨리 입양을 보내야 되는 그 부분이죠. 그 입소된 동물들을 주인을 빨리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새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게 보호소의 역할인데
그렇게 입양을 보내는 속도보다 사실은 입소되는 동물의 속도가 더 많고 더 빠르니까 예, 사실은 좀 저희도 그러네요. 구결도 운영하면서 상당히 멘붕인 상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보호소로 들어오는 동물들은 주로 어떤 상태에 있다가 들어옵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목줄을 차고 있는 경우도 들어 있고요, 꽤 있고 이건 사실은 이제 키우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 그 시골에서는 또 막 묶어 놓지 않고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예.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외출 나갔다가도 그냥 이제 다른 분들 눈에 띄면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로 연락이 돼서 입소가 되고 그런데 주인은 이제 어르신들은 그 동물 보호소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 하시고 하니까 예. 주인을 찾지 못하고 보호소에서 지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자생하는 야생에서 자생하는 개들이 놓은 어린 새끼들, 자견들, 이 애들이 뭐 4마리, 6마리씩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센터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보호소에 변화가 생겼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첫 번째 이제 통상 안락사율이 그 지자체 평균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으로 따지더라도 안락사율이 뭐 20%를 훨씬 상회를 하는데 저희는 올해 안락사율이 1.1%입니다. 1.1%요? 4마리만 예, 4마리가 안락사 됐거든요. 예. 예.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첫 번째는. 지금 안락사 비율이 2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지자체 경우에 평균. 안락사를 합니까? 안락사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은 원래 이제 안락사라는 개념은 수의학적으로 도저히 처치할 방법이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락사의 정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자체 보호소들은 그런 안락사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보호기간이 법정으로 정해지는 보호기간은 약 열흘 정도 되는데요. 예. 이 열흘 안에 주인을 만나지 못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못 찾으면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공간의 문제 때문에 안락사 당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평균 20% 안락사 비율인데 네. 1.1%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안락사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까? 그 제가 이 논산의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목표가 노킬이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네.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입양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여유 있게 좀 비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고, 법적으로는 안락사가 가능한 개체들이라도 저희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안락사율이 그렇게 그 정도 수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은 좀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른 보호소들도 이렇게 홍보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네.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센터장님이 이제 관리하시는 동물보호소의 경우에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지금 1.1%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저 때문에 솔직히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적정 두수를 지금 계속 넘기고 있으니까. 예. 하지만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당부드린 내용은 뭐냐면 안락사를 한번 시작하면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안락사만 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입양 보내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정 안 되면 입소되는 동물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때는 안락사를 고려를 해도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안락사를 한다는 건 너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거두는 것은 동물 보호 업무를 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 분들하고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셨거나 네. 아니면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홍보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 동물 보호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유명 유튜버 채널들 통해서 저희가 자체 시리즈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방영하기도 하고 저희 논산시의 또 홍보팀에서 또 별도로 또 홍보물들 영상을 제작해서 또 배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락사 비율을 1.1%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하시면은 네. 다른 보호소도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1.1%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락사율보다는 현저하게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다른 보호소에서도 어떻게 하시기에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아마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센터장 부임하시고 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로 안락사 비율을 떨어뜨리는 거 말씀하셨는데. 네, 첫 번째로 안락사 비율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펫티켓 토크쇼라든지 예. 아니면 저희 기획을 하다가 좀 멈춘 게 있는데 영화제라든지 동물 관련 영화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문화적으로 좀 이 반려 문화가 좀 이 논산이라는 도시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호소 운영하시면서 혹시 어려움 같은 건 없으십니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지금 117마리 동물들이 저희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못 찾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보호소 이외의 지역에 입양센터, 임시로라도 입양센터를 만들어서 동물들이 보다 많은 가족을 찾아서 입양을 보낼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을 또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지자체가 역할을 좀 제대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논산시는 저희 논산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표명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논산시 동물보호센터는 아주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물권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이 점도 있잖아요. 네. 우리 동물권 향상을 위해서 해외 사례들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자료를 좀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4살 때부터 동물 보호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물 보호 교육도 필요하지만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동물을 혐오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맞춤 교육도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교육이라든지 법과 제도는 저희가 아직도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교육당국 차원의 노력이나 지자체에서 교육감 차원에서 노력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노하우하고 직원분들의 열의가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격려가 있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섭 논산시 동물보호센터장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한 주간에 가장 화제가 됐던 분야는 역시 사회 분야인데요. 키워드는 수능입니다. 역시 수능은 네, 그런 관심을 놓을 수가 없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특히나 수험생분들은 계속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의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좀 문제가 있어라는 걸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사실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시험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관리도 힘든데 이의제기가 한 600여 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의제기였는지 좀 봤더니 예를 들면 제일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어 듣기 평가 관련 내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이게 번호 순서대로 듣기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2번 다음에 4번 듣기 평가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6번 다음에 갑자기 3번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이번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문제가 잘못 나온 걸 확인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수험생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다시 재생은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수험생들이 이거 6번이네 이러고 이제 찾아서 했었다는 건데요. 예. 이런 이제 이의 제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60여 건 정도의 이의 제기가 들어온 곳에서는 음질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굳이 이게 CD 원본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지 송출에 문제가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좀 파악해봐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게 영어 23번 문제가 있는데 예. 영어 문제 풀어보시면 알죠.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지문이 한 학원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았다. 라고 한 게 또 화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그 특정 학원에 다니는 사람은 이거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지 참고서는 항상 모두 다 확인을 하는데 예. 어쨌든 개인 강사가 제작하고 강의하는 문제까지는 좀 검토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그 외에 뭐 다양한 뭐 사회탐구 영역이나 뭐 동아시아사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에 실제로 평가원에서 생명과학 2에 대해서 출제 오류 논란이 있어서 행정소송이 맞아요. 있었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후폭풍까지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능 출제 기간을 3일 더 늘리고 검토위원도 증언하는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약간 이의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29일까지 어쨌든 확인하고 최종 정답 확정 발표를 29일 화요일 날 5시에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근데 계속 그 영어 듣기 평가 네네. 뒤죽박죽으로 문제 나온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정말로 피해를 봤다라거나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거는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의 이슈라기보다는 또 운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떤 식으로 평가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앞뒤가 연결되는 질문이었는데 그걸 앞뒤를 뒤바꿨다 그러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됐을 그거는 텐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가 그 정도까지 시끄럽지 않은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네. 근데 지금 수험생들 사이에서 또 화제가 되는 소식도 있다면서요? 네, 시험 보러 혹시 어떤 시험이든 들어가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신경 쓰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앞에 분이 뭐 다리를 떤다거나 갑자기 뭐 생리적 현상이 계속 나와서 뭐 가스가 계속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렇게 보면 특히 그 친구들에게는 인생이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중요한 시험인데 네. 이 시험에 갑자기 평상시에 잘 볼 수 없었던 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수험생이 나와서 SNS에서 화제가 된 겁니다. 네. 실제 머리 스타일이 어떤 식이었냐면 모히칸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 성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꼭 이렇게 꼭 뭐라고 하지 뾰족뾰족한 어떤 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앞뒤에 이렇게 머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사진으로 보더라도 잘못하면 뒤에 사람 찔릴 수도 있겠다 정도 이렇게 상당히 날카롭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 갖고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SNS 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고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 이 주인공이 한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예. 때 얘기했던 게 이게 수험생이 특별하게 노려서 그때 뭔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 머리를 한 게 아니라 예. 원래 자기 평소의 헤어스타일이었다. 근데 오히려 수능 보러 갈 때 긴장하면 안 되는데 평상시에 자기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수능이라고 또 뭐 머리를 내린다거나 뭐 이러면은 본인이 더 긴장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대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뒷사람이나 예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두피로 몇 센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뭐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는 기침을 하거나 아까처럼 다리 떠는 이런 것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대한 다양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 댓글들에서는 시험지만 봐도 모자를 판인데 이거 이런 걸로 핑계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좀 다양한 감론을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수능날 두발하고 복장 규정을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여담이긴 한데 고소하고 싶다라고도 얘기 나온 게 있어서 변호사 검토를 해보니까 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사실 힘들고 민사소송도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TV를 틀고 계실 것 같은데 월드컵 관련 주제입니다. 개막식 최고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BTS의 정국,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한국 가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도 아니고 92년 역사상 처음으로 아랍 지역에서 그리고 겨울에 열렸던 이 카타르 월드컵 어떻게 보면 개막식에 무대에 올라서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것이죠. 예. 노래가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이 정국 씨가 나와서 드리머스라고 하는 공식 사운드 트랙을 라이브로 하는 걸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1위를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다음에 이제 개막전이 이어졌잖아요. 하지만 개막전에서는 개최국 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생겼죠. 네. 근데 최초로 지금까지 개최국이 첫 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패배를 하면서 그 기록을 깨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후반 종료까지 지나갈 때 전반에 좀 어느 정도 승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월드컵이고 본인 그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나라에서 하는 건데도 홈 구장에 있었던 많은 관중들이 후반 20분도 안 돼가지고 많이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정말 횡해지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축구 관심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온 거 아니냐. 왜냐하면 카타르 자체가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논란이 있기도 했고 그 외에 또 뭐 역사상 가장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월드컵이다라고 하면서 BBC에서는 개막식을 2분만 틀어주는 뭐 이런 일들까지 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자국민 수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했다고 하는 것도 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전체 인구는 한 300만 명 좀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거의 다 외국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특이하네요. 자, 3위 주제는 뭐죠? 네, 3위 주제 같은 경우에는 IT 과학 분야고요. 키워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지스타 2022라고 하는 국내 최대 게임쇼 이야기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스타라고 하는 게임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제대로 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펼쳐져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4일 동안 18만 4천여 명이 오프라인에 이제 방문을 하셨고요. 예. 온라인으로도 약 97만 명 정도가 이 지스타를 즐겼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다양한 K 콘텐츠 뭐 수출한다고 하지만 게임만큼 또 효자 종목이 없거든요. 해외에 수출하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최대 부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백스코 전체, 그러니까 1전 시장만 쓴 게 아니라 2전 시장 3층까지 다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뭐 흥행과 재미, 소통 다 잡았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너무 상업적으로 접근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일부 있었던 쇼였다. 근데 게임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임쇼 같은 경우는요. 어떤 방식이냐면 실제로 자신들의 게임들을 신작 게임들을 먼저 소개하거나 거기서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실제 가면 게임을 해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간의 거래들도 일어나고 또 거기서 게임 캐릭터들을 코스프레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파티처럼 즐길 수 있는 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군요. 그렇죠. 게임쇼는 또 어떻게 하나? 그냥 게임 보여주기만 하는 건가? 그렇죠. 나중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 키워드가 있는데 IT에서 트위터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19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결국 복구했습니다. 네. 머스크가 복구해 준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그 전날에 갑자기 본인의 그 트위터 계정에 설문조사를 올려요.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계정을 복구해야 죄송합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계정을 복구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설문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51.8%가 계정 복구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런 거 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복구해 주겠다라면서 복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가 마침내 제정신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이런 식의 이제 평을 냈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돼서 팔로워가 늘어나는데 실제 이제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가 막히니까 본인이 함께 만든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SNS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걱정 마라. 트위터 계정이 있더라도 내가 트위터 계정에서 활동 안 하고 그냥 원래 만든 SNS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선 출마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에는 선거운동 본격화되면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계정 폐쇄할 때 여론조사로 폐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열어줄 땐 여론조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자, 4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이승기 씨입니다. 이승기 씨가 최근에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 씨가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로 갈등 문제를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한 언론사에서 얘기했던 건데 2004년 데뷔 이후 현재까지 18년 동안 이승기 씨가 음원과 관련된 수익을 한 번도 정산받지 못했다. 라는 이제 보도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승기 씨가 이제 본인의 소속사에게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함께 문제가 된 게 이른바 가스라이팅 논란인데요. 예. 한 언론사에서 얘기한 거는 이승기 씨가 예를 들면 음원 정산에 대해서 소속사 임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속사에서는 네가 마이너스 가수다. 그러니까 음원을 통해서는 돈을 못 번다. 그리고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 팬들이 앨범을 안 산다 등의 대답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뭐 다른 활동으로는 돈을 버는데 예. 이러한 음원으로는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른바 노예계약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실제 이제 이 소속사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모든 책임지고 정확한 확인하겠다. 내용 증명 받고 있고 쌍방 간의 오해 없이 원만하게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던 상식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당황스럽네요.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생활 분야에 또다시 수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수능 특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수능이 있으면 수능 다음에 뭔가 수험표를 갖고 할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른바 이제 산업계에서 수능 특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 수능 특수가 거의 안 보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단은 수능 응시자 수도 이제 상당히 많이 감소돼서 2000년에 86만 8천 명인게 이번에 50만 명까지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원 자체도 줄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안 좋은 일들이나 또 아픈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오프라인에서 돈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래서 수능 특수가 예년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유일하게 수능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이 하나 있다고 뭐예요? 합니다. SNS에 나오는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수능 끝나고 나서 나오는 급상승되는 연관어인데요. 예. 바로 쌍꺼풀, 쌍수, 피부과, 라식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슈이스타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 삼척 등 동해안 일부 지역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시간당 20-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 경상권과 제주도 10에서 40, 충청과 강원, 영서, 호남 5에서 20, 서울, 인천, 경기 북부, 영서 북부는 5mm 내외입니다. 비가 그친 이후에도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비가 내린 이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견 서울 9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낮 최고 인천 14도, 서울, 대전, 광주 16도, 대구, 제주 17도, 부산 19도가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견 11.2도, 습도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추모 공간이 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곳에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틀 전 오후 2시 8년 전 세월호 참사를 위로했던 추모곡 내 영혼 바람되어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슬퍼 마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오.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참사가 발생한 그 골목 입구에 있는 화장품 매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참사 직후 문을 닫았던 이 매장은 지난 13일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매장 입구에 이런 글이 적힌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음악가가 18개 팀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전수경 음악감독, 재즈 피아니스트 고희한 씨 등 유명인부터 그저 마음을 보태고 싶다며 연주한 뒤 후련히 떠난 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매장 안에 놓인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등 각자 악기를 들고 와 연주하거나 성악과 아카펠라 공연을 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도 9팀이 추모 공연을 신청했는데요. 첫 순서로 매장을 찾은 테너 김병호 씨가 슈베르트 연가곡 3곡과 내 영혼 바람되어 천년의 약속 등 5곡을 불렀다고 하는군요.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매장 앞에 멈춰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시민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힘 있는 목소리를 듣다 보니 비통하다는 생각보다는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 어쩌면 슬픔은 혼자 삭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고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눈 녹듯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것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만 명대를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소세가 멈추긴 했습니다만 확진자 숫자는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2,873명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래도 거의 70일 만에 제일 많은 숫자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주말이 지나고 이제 진단하는 검사 건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보다 3.2배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확진자 수 증감이랑 또 하나는 2, 3주 시차가 있는 게 위중증 환자랑 사망자 숫자인데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중증 환자 숫자가 461명인데 나흘째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네. 사망자 숫자도 어제보다 10명 더 많은 45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증상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검사를 덜 받고 또 백신도 덜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겨울에 재유행을 할 때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고위험군이 백신으로 인하거나 아니면 감염을 있었던 경험 때문에 생겼던 면역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예.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간 평균 접종률이요.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낮고요. 우리 접종률이요? 네. 중국보다도 낮다는 통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덜 맞고 있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량 백신 접종률이 접종 대상자 대비 6% 그리고 고위험군인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포함했을 때 17%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백신 접종은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7명은 올겨울은 심각할 거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나는 괜찮다라기보다는 백신을 맞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점? 그러니까 그걸 좀 살펴보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재유행 상황은 70%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이 최근에 동절기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70.4%의 사람들이 이번 겨울에 코로나 유행이 심각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한 사람은 25.2% 모르겠다 4.4%니까 10명 중에서 3명을 제외하고 7명은 심각할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 건강상 이번에 연구팀이 이렇게 연구조사한 것 중에서 코로나의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56.9%로 절반에 약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접종을 처음 할 때 그리고 기초 접종을 할 때 80%가 넘는 사람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36.3% 그러니까 4명 채 못 미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신 접종에 대한 특히 이제 백신에 대한 일종의 불신 같은 게 작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백신에 대한 불신들이 초창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백신에 대한 불신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아예 백신을 안 맞으려고 지금까지 안 맞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 분들은. 그분들은 네. 4차, 5차가 나온다고 해도 맞으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백신 자체를 불신하니까. 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백신을 맞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맞아도 걸린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맞았는데 내가 걸리더라. 3차까지 맞았는데 난 2차까지 예. 맞았는데 난 걸렸어 라고 하는 것들이 백신을 꼭 맞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의문점을 표시하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백신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고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들의 불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중요한 문제로 보여요. 팬데믹이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자의 46%가 장기간 코로나에 몰입한 나머지 예방 행동의 의지가 꺾이는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애가 실내 마스크 착용 실천율이 87.1%인데 이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5.5%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금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특징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의 면역력의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백신을 맞는 게 가장 좋은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던가. 맞으세요. 맞으시면 좋습니다. 맞으셔야 됩니다. 말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만 18세 이상의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진행이 됐습니다.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뢰로 이번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죠. K-스탯 리서치가 실사를 맡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백신 접종했을 때 좀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강제로 백신을 접종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네. 분들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하고 내가 감염이 되더라. 근데 백신 접종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지 않았다. 이 논리적인 부분들을 빼놓고 지금 자꾸 생각하고 있는 네, 거니까. 주변에는 같이 걸렸어도 접종을 하신 분이 좀 더 살짝 지나간다는 얘기를 이제 체감적으로 많이들 하시니까 네. 그런 통계 자료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연령대가 좀 높으신 그쵸. 분들은 좀 권유를 해주셨으면 아니면 좋겠습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 있으신 분들은 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중증 환자 400명대고 네. 하루에 사망자가 45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두순이 작년 12월에 출소를 해서 경기 안산시 와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거지 계약이 끝났어요. 건물주가 퇴거를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오는 28일에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를 갈 예정지가 지금 거주지에서 3km 정도 떨어진 선부동이라는 곳인데 이 선부동으로 가기 전에 조두순이 고잔동으로 이사하려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만 네. 신상이 드러나면서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새로 계약을 맺은 곳 역시 주택가인데다가 초등학교가 3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안산시에서는 긴급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지금 거주지 근처에 순찰 초소 2개가 이사갈 선부동으로 이전을 하고 청원경찰 9명을 3개조로 나눠서 24시간 순찰하기로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새로 이사갈 집은 정해졌어요? 계약했습니까? 네, 계약을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계약한 집주인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나주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누가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조두순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처럼 이사갈 집도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조두순이. 네. 그다음에 보증금하고 계약금 한꺼번에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히 성립이 된 상황이라고 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동산 사무소 측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조두순 집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문 앞에 남겨놓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보호관찰관이 발견을 해서 조두순에게 전달을 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의 부동산 업자분들은 이제 아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조두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계약하게 된 그 부동산 사무소 중에 몰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약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계약을 해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두순 측에서 만나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계약해줄 나는 못하겠다 이런 뜻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보증금을 붙여준 계좌번호나 돈을 돌려줬고요. 돈을 돌려주고 집 열쇠도 바꾸고 만약에 이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줬고 열쇠도 바꿔 이사 온다 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문제를 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사는 하지 않았으니까. 계약만 해놨는데 네. 계약금 받고 그렇게 한 걸 전부 다시 되돌려주고 예. 못 들어오게 아예 집 열쇠도 바꾸고 다 바꿨다. 그리고 이제 열쇠를 바꾸고 할 건데 만약 그런 매도 이사 오면 이제 주거 침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맘카페에 올라온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들 설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하고 계약금을 돌려줘도 계약이 파기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이상. 한번 계약을 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한꺼번에 돈을 다 지불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약금만 걸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배상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써 있지 않다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두순이 입주하지 못하게 막을 근거가 없고 만약에 그로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것을 배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두순은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요. 입주를 강행하면 현실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다급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겠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그럼요. 예. 뭐 이거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네. 원룸 계약을 맺었었다고 했잖아요. 네. 건물주의 자녀들이 건물주는 원래 좀 연로하신 분이어가지고 우린 절대 못 받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네. 됐어요? 그 이후에는? 전입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기습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처음에는 뭐 연일 집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또 연일 집회를 하니까 시끄럽다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집회가 없는 굉장히 조용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병화의 퇴거 촉구를 알리는 게시판하고 현수막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사실 여기에 그 박병화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골목길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퇴거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거의 걷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일께부터 집회를 계속하니까 연일 이제 소음 측정이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고 하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이 박병화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여기에 주민들이 집회를 하러 오시는 시민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화성시도 안산처럼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화가 두문불출을 하고 있고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거주의 자유가 있고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법적으로는 다시 소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 퇴거를 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주인인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해서 퇴거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박병화의 위임장이 없이 계약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과정에서 연쇄 성폭행범이라는 걸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기망에 의한 계약 그 파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 소송을 한다고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최종 소송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만약에 박병화 계약 연장을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하면 건물주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에 강제 퇴거를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동 성범죄자나 연쇄 성폭행범이 출석 후에 사실은 보호소 같은 데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안 들어가면 어딘가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사하면 이사하는 데마다 이러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안산시의 경우에는 이 동네 저 동네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면 안산시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은 뭔가 제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근데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도 딸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격렬하게 반응하신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들도 이렇게 이사 다니는 곳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좀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어떻게 들거든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참 답답하네요. 답답할 일이네요. 네. 아니면은 뭐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어디 오지로 가야 되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 없이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안심을 좀 시킬 수 있는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전과자를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때마다 공개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고민스럽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교차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밤참스 계속하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보죠.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표팀 경기 이제 곧. 네. 네. 이 광화문 광장 붉은 악마가 거리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기간 동안 조건이 있습니다. 허가하는 조건이 있는데 광화문 광장 자문단 심의를 거쳐서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서를 조건부로 허가를 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동선을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그리고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준수해라라고 하는 조건이 달렸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예선 경기가 24, 28, 12월 2일 밤 12시. 그러니까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넘어가는 그 밤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그때 거리 응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붉은 악마가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종로구에서 대책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을 했고 처음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붉은 악마 측에서 한 150여 명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두세 배 늘리라고 했잖아요. 종로구에서. 그래서 340명까지 늘리고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원래 주무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동상 뒤편으로 광장을 옮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크린을 곳곳에 설치하지 않으면 한 곳에 밀집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스크린을 좀 설치를 해서 인파를 좀 분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 차량이랑 구급차 소방차 통행을 위해서 차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 장소가 넓어지니까요. 이동식 화장실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협조를 구하는 중이다. 이제 종로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 붉은 악마 측에서 예상하고 있기로는 24일하고 28일은 8,000명. 그다음에 12월 2일은 10,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에서는 거리 응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를 임시 폐쇄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는 무정차 통과를 시킬 예정이고요. 광화문역도 혼잡도를 판단해서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대중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도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 광화문 역사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4개 역사에는 안전요원을 평시보다 4배 이상 배치한다는 계획이에요. 앞으로 이게 모델이 되나요? 이렇게 많은 군중이 밀집할 때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안전대책을 만드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경기 보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경기 보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리오넬 메시는 뭐지? 또 대단하다. 네. 대단하다. 옵사이드 판정만 이거 이렇게 안 났다고 네. 골이 몇 골이 더 나는 건가? 이런 네. 생각도 했거든요. 오늘 제가 본 헤드라인 2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무릎 꿇렸다 뭐 이런 제목도 있었는데 네. 메시의 그 약간 너무 놀란 표정. 그러니까 그 사진 밑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네, 이런 캡션이 달렸고요. 네. 또 하나는 매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축구의 신이니까 매신 인간계로 강등되다. 뭐 이런 기사들이 실렸는데요. 사실은 축구계를 지배했던 스타 그리고 너무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시하고 호날두한테 이번에는 마지막 월드컵이기 때문에 세계 축구 팬들이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난히 트로피를 많이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는 사실 월드컵하고는 그 인연이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을 보니까 8년 전에 브라질 월드컵 할 때 준우승했었잖아요. 근데 결승전에서 패해서 그때 MVP 트로피를 받은 표정이 딱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는 괜찮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가 처음에 페널티킥이 선언이 돼가지고 키커로 나서서 골을 깔끔하게 넣어줬잖아요. 네, 이때까지만 맞아요. 해도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이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역시 메시다. 네, 그럼요. 어떻게 페널티킥을 저렇게 넣나. 너무 가볍게. 그렇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12분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골을 넣었는데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돼서 골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후반 시작과 함께 사우디의 알세흐리가 동점골을 터트리고 5분 뒤에 알 도사리가 그림 같은 가마치기로 골망을 흔들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까요?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선수들 표정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더라고요. 메시의 프리킥이 골대를 벗어났고 계속 이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끝내 한 점 차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승 후보를 꺾는 이변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요. 네. 일격을 당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아르헨티나가. A매치 36경기 무패 행진을 이번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우승을 향한 여정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험난한 시작을 알렸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번 경기 보면서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정말 잘한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비도 굉장히 어렵겠구나. 네. 옵사이드 때문에 이거 공격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표팀 경기 때도 좀 참고를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왜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월드컵은 경기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거 없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잘해봅니다. 네. 어제는 이런과 잉글랜드 경기. 네. 굉장히 다양한 장면이 나왔어요. 네. 특히 이란 감독은 경기 후에도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저는 이제 방송 마치고 집에 갔는데 잉글랜드 이란 경기 스코어를 보고 제가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란을 대파했습니다. 피파 랭킹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이란이고요. 특히나 수비가 강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국가인데 잉글랜드가 무려 6골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중동에서 열리는 월드컵이니까 중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약진을 기대했었는데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반에 변수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전반 7분에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란의 골키퍼가 동료랑 부딪혀서 쓰러졌습니다. 10분 가까이 응급치료를 받고 일어났지만 2분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가 됐는데요. 잉글랜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터뜨리고 그리고 사실 최연소 선수인 벨링엄이 A매치 첫 골을 월드컵 출전 첫 경기에서 터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료 선수와 부딪혀 쓰러진 골키퍼에 대한 감독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치료를 받고 계속 경기장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BBC 해설위원인 저메인 제나스가 베이란트 반드가 계속 뛰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다. 진짜 어이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파 규정에 따르면 뇌진탕에 의심되면 즉시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빼낸 후에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규정이 유명무실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선수들이 히잡 시위와 관련해서 반정부 시위에 연대한다는 뜻으로 항해의 뜻으로 국가 재창 거부했었잖아요. 네. 그 모습은 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하이 실종을 한 채로 밭을 갈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벌거벗은 남자를 새긴 청동기가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돼 있다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흔적 역사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동기 시대 노출남이다. 네. 이것 자체도 청동기 시대 복장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 방송에 적합한 얘기가 맞습니까? 예, 뭐 적합하니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청동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청동기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혹시 그 금속 병용기 시대라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한반도에는 청동기 시대가 없었어. 그 석기 시대에서 바로 이 청동기 시대 없이 곧바로 철기 시대로 넘어갔어라고 주장하면서 석기와 철기가 공존했던 그런 시대를 금속 병용기라는 시대론을 이제 일본 학자들이 개진했죠. 하도 뭐 엉뚱한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왜 이런 주장을 한 겁니까? 뭐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요. 그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1907년부터 이 발굴이 시작된 유적이 있습니다. 김해 회원동 폐청이라고 하는 조개무지 유적에서 석기와 철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맨 밑에는 석기가 나오고 위에는 아무래도 문화층이 다르니까 척혀 있으니까 철기가 나오는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리고 중국 후한 시대의 동전인 오수전이 나왔거든요. 오수전.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맞아. 한반도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시대가 없었고 석기만 쓰고 있던 미개 사회였는데 중국 한나라에서 철기로 무장한 그런 선진 문화가 밀려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석기와 철기가 공존한 것뿐이야. 뭐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한 거죠. 일본 학자들의 뭐랄까 지나친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가 우리한테는 또 식민사관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정체성, 타율성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한반도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민족이었다. 뭐 이렇게 타율적으로 뭘 해야 되고 정치했다 이런 건데요. 그 선사시대가 파행 정치되었음을 강조하는 식민사관 하나. 그거로 이제 금속 병용기 시대를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1960년대 말부터 뭔가 그거를 깰 수 있는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죠. 1967년에 대전 괴정동에서 한 주민이 밭을 갈다가 심상치 않은 청동기 유물을 수습하는데 중앙박물관의 긴급 조사 결과 돌널무덤인데 거기서 칼 손잡이 모양의 청동기, 그다음에 방패 모양의 청동기, 청동방울, 거친 무늬 거울 뭐 이런 것들 청동의기들이죠. 제사도구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한국식 동검이 출토가 되었죠. 근데 청동기 시대 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동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식 동검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모양이 있나요? 우리가 세형 동검으로 배웠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동북방이라고 남의 나라 땅이 됐지만 실은 중국도 만리장성 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북은 오랑캐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중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았죠. 막으려고. 근데 이 만리장성 이북에 이른바 그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유명하잖아요. 그런 청동 칼이 비파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그런 비파형 동검을 토대로 해서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에 들어가면 한반도 특히나 청천강 이남 쪽에서 특별하게 개발된 청동칼이 있는데 그것이 세형 동검인데 뭔가 좀 폭이 좀 얇죠. 얇아서 세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청천강 이남 한반도에서만 나온다 해가지고 한국식 동검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동검이 발견됐다는 것은 어디서 흉내내기도 어려운 이런 그렇습니다. 거니까 일본 학계에서 주장하던 게 뭐 무색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1960년대 말인데 그 김양선 숭실대 교수가 이른바 고운무늬 청동거울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국보경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정교한 그런 국보 거울 있잖아요. 단유세면경이라고 하는 거 아주 유명한 국보가 있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청동기를 만든 흔적인 거푸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숭실대 박물관에 기증함으로써 이게 뭐 개인이 갖고 있다가 기증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지금 얘기했던 국보경 고운무늬 거울은 원래 1960년대에 충남 논산훈련소에서 참호를 파던 병사들이 발견한 청동기 세트예요. 이 세트 중 하나였는데 그중에 고운무늬 거울은 숭실대로 가고 그다음에 청동방울과 같은 그런 다른 유물 세트는
예, 호암미술관으로 각각 넘어간 겁니다. 같은 데서 나왔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1971년에는 전남 화순 대곡리에서 한국식 동검 세자루와 함께 고운무늬 거울, 팔주령, 쌍두령에서 청동기 세트가 나왔는데 예. 그 11점이 나왔는데 그것이 모두 국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1976년에는 충남 아산 남성리에서도 한국식 동검이 무려 9자루가 나왔고 그다음에 방패형, 뭐 칼손잡이형 청동기들이 출토가 됐죠.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청동기가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고학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유물이 나오면 그 시대나 그 비슷한 유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동기 시대 유물이 1960년대에서 70년대 좀 붐을 이루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트렌드를 반영하듯이 1970년 말이죠. 그 즈음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한 골동품상이 찾아오죠. 예. 이 골동품상은 녹슨 그런 청동 제품 한 점을 이렇게 쭉 내밀면서 이게 대전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라고 내미르는데 예. 그 청동기의 크기는 좌우가 한 12.8cm, 높이가 한 7.8cm고요. 두께는 불과 1.5mm 정도 됐습니다. 한 우리 손바닥 정도 크기네요. 뭐 손바닥만 하죠. 그러니까 네, 뭐 네.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이 청동기의 약점이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출토지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유물의 고고학적 가치는 좀 뚝 떨어진다고 떨어지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출처를 모르는 유물이니까 연대를 알 수도 없고 이것도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측에서는 이게 가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럽니다. 뭐 되게 고색창연한 그런 청동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짜는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 비교적 싼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녹슨 유물이 바로 한국의 청동기 후기를 대표하는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제 박물관 측에서는 회의적으로 봤죠. 왜 그러냐면 그 이게 외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괴정동에서 출토된 방패형 청동기에 유사했습니다. 방패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예. 밑부분이 부러져 나간 상태였고 보시면은 나오는데 그리고 남아있는 윗부분마저도 이게 절단돼 있었거든요. 녹까지 쓰러 있어서 뭔가 예. 문양도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뭐 그냥 괴정동에서 나온 방패형 청동기가 또 한 점 비슷한 게 나왔구나. 뭐 그 정도로 이제 평가를 했었죠. 그럼 상태가 워낙 좋지도 않고 뭐 유물 자체도 훼손돼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청동기 시대에 만든 유물은 맞으니까 우리가 보존 가치는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들인 거네요. 그렇죠. 그냥. 좀 싼 가격으로 썼다 그러죠.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청동기에 잔뜩 쓸은 그런 녹을 제거를 한번 해미니까 놀라운 문양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예. 나뭇가지 문양의 끝에 몸에 반증이 찍힌 그런 새 두 쌍이 각각 마주보고 앉아 있다는 것이 한 면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약간 소떼 같은 게 생각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소떼를 이제 연상을 했는데요. 예. 이 소떼라는 게 높고 큰 장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가로목을 하고 그다음에 예. 새를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네네. 나무새라든지 돌새 이런 거를 올려놓는 신간이라고 하는데 신간은 하늘에서 신령이 하강하는 통로로 우리가 인식됐던 나무를 타는 건데요. 뭐 우리가 뭐 즐겨 애용하는 인용하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보면 그런 마한 사람들은 귀신을 믿었고 백성들이 뽑은 천군이 천신을 위한 제사를 지냈고 이들 나라에는 각각 그 소도라는 벼럽이 있었고 그곳에 큰 나무를 세운 뒤에 뭐 이 제사를 지낸다 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전부 부안 가가지고 소떼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소떼를 세운 거 이게 농경이나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일단은 그 나무와 새가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날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계와 현세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우리가 나무와 새를 뭐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 주변인 네팔이나 티벳을 가보면 사람이 죽으면 조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시신을 뜯어먹는 새가 죽은 이의 영혼을 하늘계로 운반하는 그런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데 새는 인간의 뜻을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인간의 희망을 또 하늘에 알려주는 영물로 인식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농경문 청동기의 새 그림 역시도 하늘의 가호 아래 풍년과 다복의 꿈을 펼치려던 그런 청동기인들의 소박한 꿈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한 면에는 그렇게 이제 새가 그려져 있었고 이 다른 한 면에는 세 명의 인물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청동기 한 면에 보면 그 왼쪽에 보면은 토기 항아리에 뭔가 추수한 곡물을 담고 있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건 보면은 여성인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면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상반신만 남아 있었는데 밑에 잘려 있기 때문에
괭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적 인물이 바로 오른쪽 위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 노출남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예. 딱 보면은 두 손으로 삽자루를 잡고 있고 한쪽 발은 그 삽을 밟고 있고 삼날이 길고 끝이 둘로 갈라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예. 자세히 보니까 연구자들이 그게 그 따비라는 거여서 논이나 밭을 갈 때 쓰는 작은 쟁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주도에서 있는 그 지금도 보이는 따비를 보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청동기 시대의 따비가 지금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뭐 밭을 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다리 사이에 뭔가 삼각형이 할 때 돌출부가 이렇게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 남성의 성기였다라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만들면 무슨 얘기 들었을까요? 변태 소리 듣고 이제 당장 고발감이었죠. 이 변태하냐 그러면서 네. 왜 시로라기 하나를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쟁기질, 따비질을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박물관 측에서는 이 남성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거의 하의를 노출한 채 예. 밭을 갈고 있는지 깊이 검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도 남근 숭배 사상이 있었고 중국의 진한 시대 청동기에도 남근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자 조상조자를 보면은요 이게 남근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상형 문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남근형 유물 이거는 조상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는 그런 유물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만 추정을 했죠. 아니 뭐 우리 무속 신앙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뭐 남근 그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 일단은 뭐 나체 부분만 빼고 우리가 그 그림을 정리를 해본다면 청동기에 출연한 3명 중 2사람은 일단 밭을 갈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체를 했든 안 농사 했든. 짓는 거죠. 그리고 왼편의 여성은 추수한 곡식을 항아리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두 남자는 봄날에 밭을 가는 춘경 의식을 하는 거고 그 왼쪽 여자는 수확한 곡식을 저장하는 추수를 상징하는 거여서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 춘경과 추수 장면을 이렇게 한 면에 묘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절이 다른 일에 다른 때 하는 행동을 지금 같은 한 그림에 담은 거네요. 그래서 이 다른 면에 나타난 아까 했던 소떼 그림과 연결을 시켜보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 줄을 보면 소도 이야기를 아까 하면서 5월 제사와 10월 제사를 더불어 인용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마한지방 그 밑에 한족의 경우는 해마다 5월에 파종을 마친 뒤 그다음에 5월에 농사일을 끝낸 뒤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함께 모여서 밤새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신다. 춤은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서 서로 따르고 땅을 밟고 몸을 굽혔다가 지켜들었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파종 때 10월 추수 때 뭐 이런 식의 그 제사를 지낸다라는 걸 인용을 했죠. 이거는 일종의 농사 짓는 모습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담고 풍요를 기원하는 뭐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농경문 청동기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2400년 전 사람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농경 생활을 상징하고 또 파종 후와 수확 후에 하늘신 그다음에 조상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까지 이 청동기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 해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크기잖아요. 아까 작다 그랬잖아요. 길이가 한 12.8cm 정도 된다 그랬는데 아래 위는 한 7.8cm 정도 되고 그래서 하늘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청동기 시대는 재정일치의 지도자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당군과 같은 그런 그렇죠.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재정일치 지도자가 가슴팍에 이렇게 좀 걸었던 도구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기원전 4세기, 3세기, 2400년 정도 전에 생산의 풍요를 비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의기가 아니냐 이 농경문 청동기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뭔가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할 때 가슴에 번쩍번쩍한 거울 이렇게 다는 거울도 있죠. 거울도 청동 거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 가슴에다 이렇게 제사장이 달고 있었다. 번쩍번쩍거리는 게 이게 있으면 그 보는 사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령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그러면 하이 실종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한 가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벌거벗고 밭을 가는 저 남성의 정체는 뭐야라는 생각. 이게 굳이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용 청동기를 만드는 건 좋아. 그런데 왜 거기다 대고 나체의 남성을 그렸을까? 뭐 그렇게 이제 고개를 갸웃거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30여 년 뒤에 이제 그 이 청동기 전문가
전공자인 이건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조선 중기의 문인인 유이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 유이춘의 문집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아내죠. 어떤 게 나와 있길래 그래요? 유이춘은 미암일기로 유명한 분인데 네. 이 원래 이 유이춘이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함경도 이런 데서 19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일기를 기록하는데 그 일기가 굉장히 사료적인 가치가 크죠. 그 유이춘이 개탄한 그런 함경도의 현지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초로 밭을 가는 해계환 세시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해 옷을 벗고 밭갈이 하는 짓이 가장 이 지역의 해계환 풍습이다. 해마다 입춘이면 지역 관리들이 관청의 문 길가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나무로 만든 소를 몰아서 밭을 갈게 하고 씨앗을 뿌리게 하고 농사 짓는 형상을 만들게 한다. 이것이 한 해 농사를 점치고 풍작을 기원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을 벌고 밭갈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청동기 문양하고 비슷한 거네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유이춘이라는 사람이 혀를 끌끌 차는 부분이 바로 이 나치 퍼포먼스다라는 것에 이제 굉장히 뭐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나체해야 한다. 이게 무슨 짓이냐. 부들부들 추위를 무릅쓰게 하니까 이게 해계한 작태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추위를 견디는 씩씩함을 보여주고 그의 풍년을 이루기 위해서 옷을 벗고 밭을 가는 퍼포먼스를 거르지 않는다라고 전했는데 유이춘은 이런 퍼포먼스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죠. 야, 이게 자연의 조화를 이런 애들 장난 같은 행사로 빼앗을 수가 있느냐. 가뜩이나 지금 강추인데 하물며 알몸으로 길거리에 서 있다면 이게 오죽하겠냐.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 같아 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일종의 뭐 세시 풍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풍습을 애처롭게 생각을 해서 유이춘이 문제를 제기했대요. 근데 이제 그 현지 관원들 백성들은 핑퐁 게임으로 책임을 전가했는데 네. 관원들은 이거는 뭐 백성들 오래된 풍습입니다라고 이제 돌리고 네. 백성들은 우리는 그저 관원들이 시켰을 뿐이에요. 그리고 할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유이춘이 그 대목에서 도대체 이 지역 수령들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개탄을 하죠. 근데 이게 함경도에서만 내려오는 세시풍속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반에서 있었던 건 일입니까? 그 뭐 전남 진도에서도 추석 전에 어린이들이 발가벗고 나이 수대로 밭고랑을 가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일본, 인도네시아 여기도 이제 농부가 밭갈이를 할 때 발가벗은 상태로 갱이질한 다음에 뭐 부부관계를 하는 뭐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종의 뭐 과거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것이 뭐 기원전 4세기부터 선사시대 때 많이 이루어졌던 그때부터 내려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여성들의 이제 그게 뭐 풍요라든가 이런 게 여성들의 상징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모실 숭상은 목권 사회에서 부권 사회로 이제 그 벗어나는 그런 상태여서 그 마을을 지키고 농사를 지키고 이런 공동체의 수호자로서 남성이 부각이 돼서 한자인 사내남자를 보면은요. 보시면은 밭전자 밑에 힘력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의 밭에서 따비지라는 쟁기지라는 남자를 가리키는 그런 상형 문자거든요. 뭐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농사를 지을 땐 또 힘도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거 이제 남성이 그걸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근데 꼭 추운 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덜 추운 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속학자이자 국문학자인 김열규 전 서강대 교수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농경문 청동기에 노출하는 보라 벌거벗은 남성의 양기가 따비를 따라서 여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땅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가 더욱 생산성을 높아지고 그만큼 풍요로워진다. 그것도 밭을 갈기에 앞선 그런 입춘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다라고 했죠. 음양의 조화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농경문 청동기 어디 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농경문 청동기가 방패예요, 방패.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출토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중국과 교류가 있고 그다음에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쪽 서쪽 제방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뭐 하여튼 이 방패를 가슴에 달고 하늘신에게 농사를 잘 되라고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뭐 사실은 지금 그때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역사 읽은 사료라든가 이걸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청동기 시대에 이런 방패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좀 관심 갖고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농경문 청동기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